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뉴스는 많죠. 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쌍특검 처리 추진.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두 가지를 사실은 추석 전에 추진하고자 했던 게 민주당인데 이제 추석 연휴 끝났고 오늘 처리한다는 건가요? 네, 그게 우원식 의장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미루면서 19일로 잡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19일이 됐고 그때 명분이 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하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다 지났잖아요. 예. 의장실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숙성됐다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거예요. 대신에 뭐 쪼개기 필리버스터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필리버스터는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등에서 종결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안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은 자명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그 다음 수를 뭐를 보고 있는 건가요? 더 세게 간답니다. 어. 일단은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국정감사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원내 이제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런 방침이고요. 당장 어제 민주당 추석 그 민심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뭐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어요. 심리적 정권 교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어제 꺼냈어요. 맞아요. 그 용어를 어제 했고 반면에 여당은 좀 무력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명절 끝나면 그 복귀하기 마지막 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네. 기자간담회 열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민심에서 뭔 얘기들을 들었고 지금 국회에서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상대가 말한 건 뭐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여론전을 하는데 민주당도 어제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안 했거든요. 그거를.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그 어제 당 대변인이 국회 왔을 때 기자들한테 한 말은 아니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서 뭐 정당한 민심의 평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분석을 간단히 좀 해보면 네. 일단 지지율이 심각합니다. 추석 직전에 한국갤럽이 있었고 추석 연휴 중에 리얼미터가 나왔죠. 네,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20%가 나왔거든요. 그게 네. 이제 사실 이번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가 나온 거고.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어요. 네, 그리고 당 내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당정이 지금 워낙에 좀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기자간담회 하게 되면은 또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자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자, 박순봉 기자는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뭐 핵심 관계자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가 나왔고 그리고 각종 논란에도 김건희 여사는 전면 등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여기에 더해서 좀 내심을 보자라면 그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1차적인 그런 책임은 민주당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뉴스토마토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를 했었고 이제 추가로 추석 이후에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두 가지 보도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 6시께의 뉴스토마토가 이제 단독 보도를 달고 몇 가지를 더 공개를 한 거죠? 네. 기존에 보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지역구 바꿔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제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였죠.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녹취 파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좀 보탰고요. 자, 다수의 녹취 파일을 뉴스토마토가 확보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명태균 씨라는 인물, 네. 윤 대통령 내외와 친하게 지냈다는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인물이 했다라는 이 거죠. 인물과 이 인물의 측근인 이 모 씨가 나눈
통화 내용, 그 당시에 통화 내용이 이제 확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의 직접 녹취는 현재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정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이런 인물들하고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보도를 이 공개를 하는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럼 나를 좀 비례 앞순위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부를 해가지고 수용이 안 되면서 불발이 됐던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앞부분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서 나가고자 하는 지역구가 있었는데 그 지역구가 김영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공천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바꿔라라고 정보를 준 게 김건희 여사다. 라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고. 네. 그런데 지역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됐어요. 이렇게 되자 한마디로 열받은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내가 폭로를 할 테니 개혁신당에서 대신 나한테 좀 비례를 3번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개혁신당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만 이런 정황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그 당시에 통화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거는 그때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 텔레그램이 있었다고 하니 그 텔레그램이 언제 보도될까를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네.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는 텔레그램이 보도된 건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이 여러 사람들 뭐 이준석 의원과 A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뭐 칠불사라는 하동의 이제 절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했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제가 개혁신당 쪽에 당시에도 물어봤었거든요.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얘기가 생각나는 게 이제 개혁신당 쪽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이제 이 명태균 씨 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다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테일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이거 내용은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용은 맞다. 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당시 그 얘기는 안 했던 게 뭐 교차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내용은 맞다고 하면서 우리 공천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알고는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하고 좀 부합하는 정도의 보도로는 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작업에 얼마나 개입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직접 이준석 의원이 확인을 했다든지 뭔가 봤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그걸 가지고 와서 개혁신당한테 내가 이런 거 폭로할 테니 나한테 좀 3번을 다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군요. 딱 3번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듣진 못했지만 공천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들었으니까 맥락상 비슷해 보여요.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올지 모르고 있었는데 월간 김종인이 있는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마침 2부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예, 2부에 인터뷰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제 취재랑도 부합하는데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내용이 요게 하나가 있고 네. 2022년 재보선 당시의 상황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창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었잖아요. 그때는. 네네.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을 했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뉴스토마토에서 뭐 녹취가 확보된 게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갈라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회의 상황도 좀 간략하게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방금 얘기를 했던 건 이제 각종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이걸 이용해서 쌍특검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니까 좀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당장 균열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어느 지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냐면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원내 지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해서 하루 정도라도 늦추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모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겸사겸사 물어봤거든요. 추석 연휴 동안 분위기 어땠냐라고 하니까 자기 지역구는 그 여당 지지세가 강한 데인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옹호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했거든요. 네. 법사위에서 또 시키면 아마 불만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운영위에 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운영위에 시키게 됐을 때 의원들이 일부 거절한다거나
많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좀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물론 숫자는 채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모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다음 총선에는 있지도 않을 대통령하고 여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권 내부에서. 여사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면서 이 필리버스터가 일종의 불만이 좀 표출되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예. 잠시 후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장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는 좀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헤즈볼라 삐삐 폭발. 삐삐 그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졌어요. 네, 헤즈볼라 대원들, 그러니까 친이란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이 갖고 있었던 삐삐인데, 어디서 터진 겁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 근거지가 레바논이잖아요. 예. 레바논 전역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리아에서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12명 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상자가 한 3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상자 대부분이 말씀드린 헤즈볼라 조직원인데요. 헤즈볼라가 한 올 2월쯤부터 이 대원들한테 이 휴대전화 말고, 그러니까 핸드폰 말고 삐삐를 써라라고 지시를 했대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그 사이버 강국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뭐 어떤 다른 통신 공격에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구식인 삐삐를 좀 써라라고 해서 삐삐를 써왔는데 그 네. 삐삐에서 지금 폭발이 터지면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헤즈볼라가 수천 개의 삐삐를 당시에 대만 통신 기업 골드 아폴로한테 사서 이걸 이제 대원들한테 전달했다라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정보가 레바논 소식통한테 나온 정보인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벌인 일이다. 이 그 삐삐를 유통하는 단계가 아니라 애초에 생산했던 단계에서 모사드가 폭발물을 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계에서 폭발물을 심었다. 네. 그래서 그게 진열대에서 수천 개가 터지면서 12명이 사망하고 2,800여 명이 다쳤다. 그러니까 진짜 영화 같은 일이죠. 정말 영화 같은 테러인데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미국 언론들도 비슷하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폭발하기 몇 분 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한테 작전을 미리 알렸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삐삐가 터졌다는 소식까지 들었었는데 밤사이에 무전기가 또 비슷한 상황으로 터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역시나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던 무전기가 연쇄 폭발한 거고요. 최소 이것만 해도 14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쳤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저께 숨졌던 헤즈볼라 대원, 그러니까 삐삐 터져서 숨진 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대원의 장례식 행사에도 이제 헤즈볼라 대원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도 무전기가 터진 겁니다.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이 무전기는? 네. 그러니까 이 무전기도 역시나 헤즈볼라 측에서 5개월 전에 구입했던 거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랑 사실은 애초부터 전면전을 준비하다가 네. 이 삐삐에 이런 폭발물을 심은 게 들킬 위기에 몰려서 급하게 좀 터뜨렸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가다가 어느 정도 힘을 뺄 거다라는 예측들도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상황이 더 이제 전면전까지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박순복 기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일단 이게 왜 폭발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폭발한 이유를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면전을 대비한다 이게 한 가지 분석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리전 타격용이다.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네.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삐삐라 무전기가 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뭐 밥솥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핸드폰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휴대폰이 가장 두렵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 헤즈볼라의 통신 자체가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심도 느끼고 군사력 자체도 약화가 될 수 있다. 이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네. 정보가 미리 셀 걸 우려해서 폭발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작전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작전을 준비해 왔는데 헤즈볼라에서 이걸 알아차릴 그런 기미가 있어가지고 못 쓰게 될 바에는 그냥 폭발을 시켰다. 지금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 됐든 일단 전면전은 좀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네.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헤즈볼라에서 반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 공급망 공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까 얘기해 준 대로 미리 그 업체에다 심어가지고
폭발물을 넣어서 그렇게 폭발을 시킨 거잖아요. 네. 이제 공급망 공격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게 그 일부 이제 외신에서 영상 공개한 것들이 있거든요. 폭발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사람이 한 2, 3m 정도 날아가요. 와. 이제 기존에는 이게 두 가지 공격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첫 번째는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 공격이라는 거는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배터리를 가열시켜서 폭발시키는 그러니까 배터리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2, 3m 정도 날아갈 정도라면 결국에는 별도의 폭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부터 집어넣었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전쟁의 양상 같은 것들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레바논 상황을 좀 전해드렸고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어제 새벽 6시 50분쯤이고요. 이제 우리 군에서 밝힌 게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400km를 비행했다라고 해요. 네. 북한이 이제 2달 전에 7월 달에 KN-23이라고 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한 발을 600km 이상 비행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북한이 그 600km 이상 날아간 미사일의 탄두가 4.5톤급의 초대형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400km 정도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보다 탄두 무게가 좀 늘리고 반대로 사거리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초대형 재래식 무기를 좀 과시한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투트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탄두는 소형화하고 표준화하면서 반대로 이런 재래식 미사일의 탄두는 좀 대형화하는 그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 대선 앞두고 어떤 존재감 과시 측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거 이제 주목도 끌고 주도권도 선점하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협상을 또 벌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협상 방식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해라. 아니면 이제 북한은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렇게 핵 기술을 다양하게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고 군축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줄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좀 선보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계획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그 1월에 발표를 했던 게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고체 연료형 ICBM을 수중이나 지상으로 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일단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큰 뉴스인데 지금 소개 안 한 것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거든요. 빅컷이 이루어졌잖아요. 0.5% 금리 인하라는 4년 만에 0.5% 금리 인하라는 굉장히 큰 뉴스가 밤사이에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좀 길게 풀어보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